화학요법, 그리고 질병 안에서 발견한 모험. 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면서 희망도 컸고 그만큼이나 두려움도 컸다. 화학요법은 고아암 환자 중 80%에게 효과가 있고 암 진행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내 경우엔 진단이 늦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높든 낮든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었다. 애초에 고아암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의료진이 가끔 내보이는 당신이 병을 키운 것이라는 태도는 거슬렸다. 나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만일 오늘 저녁 집에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20%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계속 희망을 품는 데 도움이 됐지만 가능성을 설명하는 의료진의 태도에서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클 때 의료진의 관점에서 화학요법은 그저 하면 되는 일로 보이기 쉽다. 화학요법이 어떨지 설명해주면서 의료진은 언제나 뒤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해서 말했다. 부작용이 특히나 심했던 어느 날 나는 주간치료센터의 침대에 누워 환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다. 커튼 건너편에서 의사가 어느 환자에게 화학요법에 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몇 달 전에 내가 들었던 내용과 똑같았다. 의사는 화학요법 치료에 뒤따르는 불편함이 그저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직장 업무 시간을 많이 뺏지 않을 것이고 머리칼이 빠지는 것 외에 딱히 심각한 문제는 없으며 몇 달이면 끝나고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커튼을 젖히고는 맞아요. 그리고 바로 나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픈 비틀린 마음이 들었다. 그 환자가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뭔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는 있었다. 또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겪을 일이 사소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대신 환자는 의사에게서 앞으로 겪게 될 경험을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신호를 받고 있었고 나는 바로 이 점을 바꾸고 싶었다. 나보다 훨씬 장기간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도 회복 가능성이 훨씬 낮은 사람도 많다. 그렇게 암센터 의료진으로서는 고아암을 낫게 하기 위한 화학요법 치료를 그저 일시적인 불편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행히도 이런 태도는 아픈 사람이 경험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인한다. 화학요법을 받은 3개월은 마치 평생과도 같았다.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모험을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고아암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요법에 관해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이 치료가 내가 받을 가장 공격적인 치료라고 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나를 침대에 던지고는 정맥주사를 꽂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물론 이 공격적이라는 말은 약물의 독성과 심한 부작용을 가리킨다.
탈모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괴로운 부작용은 구역질, 잇몸 염증, 변비,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으로 이 통증은 오래가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다. 더 중대한 부작용은 면역체계의 근간인 백혈구가 파괴되는 것이다. 백혈구가 파괴된다고 불편을 느끼진 않지만 환자는 더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병에 걸려 화학요법 치료 일정이 늦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러한 특정 부작용의 차원을 넘어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면 일단 몸이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 든다. 놀랄 일은 아닌데 세포를 죽이는 독한 약물을 몸 안에 넣는 것이 바로 화학요법이기 때문이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을 때와 2번의 수술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면 이렇다. 수술을 받을 때는 마취된 채여서 의식은 통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다는 느낌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어떤 일이 내게 있었고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끔찍했다는 사실은 알았다. 한편 화학요법은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때도 내 몸은 다시 무언가 끔찍했던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예정인 독자가 있다면 내가 말한 부작용은 사람마다 각자 받는 치료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길 바란다. 화학요법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바꾸기도 하고 치료 방법 자체도 계속 변한다. 내가 받은 치료의 세세한 내용은 내 이야기의 일부지 다른 환자들이 보면서 자기 앞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것이 아니다. 한 차례의 화학요법 치료는 3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암센터에 입원해 있었다. 나는 시간표에 맞춰 여러 약물을 정맥을 통해 투여받았다. 약물 주입 순서는 정확해야 하는데 각 약물은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치료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전에는 보통 6번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나는 3번을 받았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적이어서 첫 번째 치료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날 만큼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화학요법 치료를 한 차례만 받는다는 발상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화학요법 치료 중일 때조차 통상적인 과정보다 더 적은 횟수로 치료를 받는 최초의 환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너무나 오래 암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았고 그래서 마침내 치료를 받으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차례의 치료가 끝나면 퇴원했다가 매주 다시 암센터에 와서 혈액 검사를 받고 부작용을 줄이는 약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이 몸의 최악의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잘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구토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입맛이 폭발하듯 돌아왔고 입안 염증도 줄어들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다음 차례의 치료까지 남아있는 열흘 정도는 그 나름대로 평범하게 지냈다. 계속 진찰을 받으러 가야 하고 몸에 면역 체계가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다. 몸 상태가 꽤 괜찮게 느껴질 때쯤 백혈구 수치도 다음 차례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다시 치료가 시작됐다. 매회 치료가 끝나고 2주 후에는 CT 검사를 받았다. 등에 있는 종양 크기가 작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종양 크기가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 화학요법 치료의 중단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2주 후까지는 세 번째 치료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시점 이후로는 종양이 더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암센터에서는 남아있는 부분이 흉터 조직이라고 봤다. 화학요법 치료가 끝나고 1년 후 종양이 다시 자라고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CT 검사를 받았다. CT 검사는 쾌적하다곤 할 수 없었다. 영화에서 보면 환자는 사방에 불빛이 번쩍이는 최첨단 기술로 만든 도넛 같은 기계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즐겁지 않다. 검사 전날 장을 비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완화제를 먹어야 해서 기껏해야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 또 종양을 보기 위해 CT 검사를 하는 동안 대장 조형 검사도 받아야 했고, 대장 검사를 위해 팔에 꽂힌 정맥주사 바늘로 또 다른 조영제를 넣어 순환계로 들여보냈다. CT 검사는 물론 수술보다야 덜 침습적이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충분히 침입과 습격을 받는 것처럼 느꼈다. 몸 단면 사진을 차례대로 찍어가는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는 동안 머리 위로 팔을 올린 자세를 하고 정맥주사가 꽂힌 채 대장 검사도 받으면서 30분가량을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다. 이 검사는 내부 장기를 정밀하게 보여주며 내 경우에는 종양을 보여줬다. 화학요법 치료가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받은 공격적인 치료가 아주 특별히 끔찍하지는 않았다. 그저 일시적인 불편이 하나 또 하나 쉬지 않고 계속 생겼을 뿐이다. 약과 병실 때문에 폐소 공포증을 느꼈다. 정맥 라인을 2개 꽂고 있어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은 더 심해졌다. 하나는 항암제용이고 다른 하나는 항구토제용이었다. 항구토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약물을 맞으면 정신이 없어져서 대화라 할 만한 것을 나누기가 어려웠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면 수면도 불규칙해졌다. 눈을 뜨면 몇 분이 흘러 있을 뿐이었다. 약물 때문에 몸의 평상시 반응도 느낄 수가 없었다. 약물에 절여진 채 어떤 사물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누워 편히 쉴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몸을 움직였다간 심하게 구역질이 났다. 내 몸에 연결된 정맥 라인에는 바늘이 붙어 있지 않았다. 중심 정맥관이라 불리는 영구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관의 한쪽 끝은 심장 바로 위에 놓였고 다른 쪽 끝은 피부 밑을 지나 빗장표 위로 나와서 가슴을 지나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 끝났다. 도관 일부가 체외로 빠져나와 있었고 쓰지 않을 때는 가슴에 붙여놓았다. 정맥 라인이 하나만 달리는 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놓이지만 나는 아주 많은 양의 약물을 주입받을 거라서 정맥 라인을 2개 연결할 수 있는 도관이 필요했다. 도관을 삽입하는 목적은 화학요법 약물의 독성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고 약물이 몸 전체에 더 잘 퍼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3개월 동안 가슴에 도관이 조금 나와 있는 채로 지내야 했다. 도관은 내 몸의 일부가 됐지만 내 몸은 더는 완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중심 정맥관은 내 몸에 붙어있는 암을 상징해서 몸 상태가 좋게 느껴질 때도 여전히 가슴에 달린 채로 암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도관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졌지만 치료받는 동안은 도관에 의지해야 했다. 이 관을 통해 화학요법 약이 들어가고 혈액 샘플이 나왔다. 중심 정맥관은 의학이 내 몸 위에 꽂은 또 하나의 깃발이었다. 중심 정맥관이 필요했지만 또 그만큼이나 싫었다. 처음엔 종양이 눌러 생기는 통증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났고 나중에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받는 혈액검사처럼 일상적인 불편이 쌓아가면서 인내력이 조금씩 바닥났다. 혈액검사가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해도 매일 아침 누군가가 팔에 주사바늘을 몇 번 찔러 넣어서 깨어나게 되면 이 또한 불편을 참는 능력을 고갈시킨다. 중심 정맥관은 원래 통증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지만 암에 대한 공포를 잊는데도 도움이 됐다. 화학요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계속 화학요법 치료를 받아야 할지 걱정하는 대신 관심의 방향을 돌려서 도관 관리라는 일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암은 걱정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문제였지만 암 대신 도관을 걱정할 수 있었다. 도관이 나와 있는 부위는 상처가 그대로 벌어져 있어서 감염되기 쉽다. 나는 겪지 않았지만 도관이 잘못 작동해 피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때도 있다. 또 나는 중심 정맥관 때문에 오른팔을 마음껏 쓰지 못했다. 너무 크게 움직이면 도관이 당겨지기 때문이다. 중심 정맥관은 당시 우리 부부의 관계에도 도움을 줬다. 도관을 삽입할 때쯤 나는 어느 정도 수동적인 환자가 되어 있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 때 캐시가 함께 있을 때가 많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한 번도 아내를 앓은 채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나와 눈을 맞추길 어려워하면서도 나에게만 이야기했다. 마치 캐시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캐시와 나는
이런 모습을 관찰하고 농담으로 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지치기도 했다. 병원은 신체 치료를 감정을 돌보는 일에서 분리하며 돌보는 사람을 부가적인 사치품인 양 취급한다. 옆에 있으면 환자에겐 좋지만 치료의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캐시와 나는 우리가 환자와 문병객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신체를 돌보는 데는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며 정서적인 지원에는 신체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에게는 중심 정맥관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관 관리는 매일 해야 한다. 도관이 나와 있는 부위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두어야 했으며 한 차례의 화학요법 치료가 끝나고 다음 차례까지의 기간에는 도관을 식염수로 세척해야 했다. 캐시가 소독하고 세척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일을 맡았고 이 일은 우리 관계에서 매일의 의례가 되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농담했지만 정신없는 삶 한가운데서 조용했던 그 시간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선물과도 같았다. 아픈 도중에도 우리 둘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병 때문에 늘어났다. 특히 캐시에겐 더욱 그랬다. 도관을 관리하는 일은 곧 일상이 되었고 캐시가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질병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암 때문에 추가된 일이긴 했지만 도관을 관리하며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캐시와 나는 우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입원 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간호사보다 캐시가 도관 소독을 더 잘한다고 농담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사이에서 캐시는 문병객이 아니었다. 질병을 겪으며 아픈 사람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삶이 너무도 급격하게 뒤바뀔 때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화학요법 치료는 이 어려운 문제를 더 크고 뚜렷하게 만든다. 3차례의 치료를 받으면서 내 삶은 파괴와 회복이 오르락내리락 이어지는 괴상한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되었다. 새로운 부작용에는 또 다른 약물이 필요했고 어려운 일 하나가 지나가면 신경 써야 하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 뒤에는 유일한 진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화학요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운 좋은 80%에 내가 낄 수 있을까라는 문제다.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뒤에는 소진되어 버릴 위험도 있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일들에 갉아먹혀 버리는 것이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며 아픈 사람은 자기 삶에서 소중했던 것들을 점점 잃는 위험을 겪기도 한다. 갇힌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수동적인 환자 역할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지워질 수 있고 몸을 돌보는데
너무 하나하나 집착하다가 정신도 몸을 따라 무감각해질 수 있다. 또한 위험과 함께 기회도 온다. 기회는 무시될 때가 많았던 친숙한 것에서 새로이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더 심하게 부작용을 느꼈지만 그래도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깊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퇴원할 때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 병원에 있으며 감각이 마비된 채로 지내다가 밖으로 나오면 진짜 공기를 들이마시며 세계의 색깔과 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빛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다들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 보통 세상의 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집에 가면 친구와 친척들이 보낸 카드가 있었고 전화가 걸려왔다. 몇 년간 보지 못한 지인들에게도 전화가 왔다. 내가 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 주변 사람들이 보내준 이런 메시지는 내 생각에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다. 바로 주변의 많은 사람이 아픈 이의 건강과 생명에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 아픈 이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아내와 내가 우리의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결국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아픈 사람은 질병과 홀로 남게 된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관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몸은 약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서 지내야 하는 데다 잘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질문들에 답을 생각해낸 적은 없다. 오히려 답이 나를 찾아왔다. 구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던 어떤 모험의 감각이 아주 다른 두 장소에서 내게 찾아왔다. 우리 집 거실에는 몇 년 전 선물로 받은 석판화가 걸려 있다. 1960년대에 마르크 샤갈이 파리에서 연 전시회를 위해 만든 포스터다. 전시회의 주제는 샤갈이 성서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린 작품들이었고 내가 가진 석판화에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저 앉아있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수 없는 게 없던 날들에 나는 오후 햇빛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또 샤갈의 작품을 가만히 바라봤다. 관련된 성서 본문은 이렇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를 쳤고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은
내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것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강력하며 그렇게 위험하다.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온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내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곁에 와 있는 이야기도 많다.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억지로 부과되기도 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사용할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벌인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데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었고 질병에 관한 나만의 신화 같은 것이 되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아프다는 것은 길고 긴 밤 내내 다친 채로 씨름하는 것이며 해가 뜰 때까지 지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질병은 모험이 됐다. 질병이 모험이라고 말하는 나만의 신화 안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찾아왔다. 폴 사이먼의 앨범 그레이스랜드가 인기를 끈 가을이었다. 훌륭한 대중음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서도 그 곡이 듣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 쓰였다고 믿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화학약물이 몸 안으로 가득 펌프질되어 들어가고 면역체계는 거의 사라져 의사들이 어떻게 손대보길 겁낼 정도였던 그때 샤이먼의 노래 거품 속의 소녀는 내 이야기가 되었다. 기적과 경의의 나날들이야. 멀리서 걸려온 전화야. 느린 동작으로 뒤쫓는 카메라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멀고 먼 별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늘 한구석에 죽음이겠지. 기적과 경의의 나날들이야. 울지 마요, 그대. 울지 마요. 울지 마요. 그저 울고 있기가 쉬운 때였다. 하지만 야곱의 천사를 바라보고 기적과 경의를 노래하는 폴 사이먼의 곡을 들으면서 나는 질병 안에서 모험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발견했다. 내 몸은 유독물질 폐기장이었지만 그래도 기적을 살아내고 있었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때까지 살아있는 대신 20년 전이라든지 10년 전에 이미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 이제 마침내 CT 검사 카메라가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며 줄어든 종양을 보여줬다. 내 존재 자체가 경이었고 이 경이를 사는 것은 모험이었다. 나는 해가 뜰 때까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 삶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었다.